그 다음에 구매 계약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협상이랑 입찰. 그래서 뭐 특정의 부품이라든지 한두 개 업체에서 하는 거는 입찰하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여러 개 공통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의 계약보다는 이런 입찰을 통해서 가격 코스트가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구매 파트고요. 구매 파트에 이제 자재 파트, 자재 관리.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요즘에는 구매와 자재가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구매는 엄밀히 와서 이제 별도의 독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대차는 전략구매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전략구매본부라고 따로 있다는 거. 근데 자재는 어떻게 되냐면 자재 부분은 엄밀해서 전략구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생산 공장 내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약간은 달라요. 예전에는 물론 기업에 따라서 전략구매실 속에 자재 관리를 같이 넣은 데도 있어요. 근데 효율성적인 데서는 자재 창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산 현장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분리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 관리 파트는 자재는 구매는 사와서 오는 거. 우리 회사 딱 갖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품에 대한 관리를 자재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자재 관리는 실제 보면 사온 것들을 소요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생산량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가져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요 정도 가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자재 운영 분석하고 자재 전략 방침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자재 조달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재 특성의 파악이가 자재별로 니드 타입. 어떤 자재는 실제 보면 생산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건 많이 미리 해놔야겠죠. 어떤 자재는 생산하는데 짧다. 그럼 굳이 우리가 많은 재고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재고를 어느 정도 가질 건지를 이걸 다 주기적으로 해놨어요. 이 부품은 일단은 우리 생산 일단 들어오는 리드 타임에 따라서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생산 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안전 재고를. 이 부품은 엄밀해서 우리 생산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만큼만 가지고 있자. 그래서 부품 단위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거는 이제 자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재에서 전략 구매 쪽하고 생산 쪽을 다 같이 엮어가지고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리드 타임이라든지 자재 전체적인 관리 주기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해놨어요. 그래서 자재 조달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일정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다 자재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 입고 관리라고 해가지고 구매해서 이제 주면 거기에 자재가 들어오는 것 같다가 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이 맞는지 자재 보관 위치, 실제 보면 위치는 선입 선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양 진짜 많이 쓰는 자재에 따라서 이제 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자재는 당연히 앞쪽에 배치하고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자재는 앞쪽에 먼저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재 있고 검사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품 처리 관리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요즘은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온 게 RFID. 실제 보면 예전에는 카운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태그, RFID 태그를 통해서 실제 보면 그게 입구에서 통과를 해버리면 자체적으로 카운트 되게끔 해놨어요. 실제. 그렇게 많이들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RFID 칩 자체가 싸지면서 그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다 세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돼 있고 얘기했듯이 부품의 특성 따라 가지고 샘플링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전수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고 관리를 하고 자재 보관 창고 관리를 자재 창고에서 합니다. 실제. 그래서 자재 보관의 조건을 설정하고 창고 동선 관리.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이걸 어느 쪽으로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창고 기기 설비, 창고 보관 효율 관리를 자재 창고에서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요 자재 창고에서 요런 업무를 하고요. 자재에서 불출이 되면 생산 라인에서 생산 작업자 옆에서 몇 개 놓고, 또 별도로 갖다 놓겠죠. 만약에 실제 드라이버 나사가 필요한데 나사를 자재 창고에서 일단 불출을 해가지고 작업자 옆에 갖다 놔야겠죠. 그래서 불출까지가 자재 관리고요. 불출을 해서 그 옆에 관리는 생산 관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자재가 그러고 그다음에 자재에 대해서 재고 관리요. 기본적으로 재고. 실제 보면 재고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재고를 마냥 떠안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왜? 재고가 마냥 떠앉아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부품의 특성이 안 변하고 그냥 그렇다면 관계없지만 약간의 특성이 약간 변하고 불량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의 재고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보면 이 주기적으로 자재 창고는 그 주기를 조사해가지고 그 생산량에 따라서 조사해가지고 계속 그걸 주기를 바꾸고 있고 그 주기에 따라서 불용 재고라든지 이런 거 자꾸 뭐 중간중간에 불용 재고, 장기 재고를 구분해서 폐기시키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 부품 재고, 불용 재고 관리 이런 것도 자재 창고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자재 출고 관리. 실제 이제 생산 라인에 들어갈 때 그때 자재를 정확하게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정 이런 것도 일부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요런 거고요. 자재 창고는 그래서 자재 창고에서 생산 라인에 진짜 효율성 있게 뿌려주는 게 자재 창고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구매 관리에서 약간 빠져가지고 실제 외자 구매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파트 이건 독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외자 구매라고 해가지고 수입 물품 관리라든지 수입 절차 관리를 여기서 합니다. 실제 여기서 실제 구매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기존하고 좀 달라요. 무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실제 보면 해외 송금이나 보험 관리, 구매, 그 다음에 통관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외자 구매는 조금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자가 있거나 특히 이거는 뭐냐면 외국에서 많이 부품을 가져온 거는 보세 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해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크게 구매 자재로 나눠져 있고 구매는 구입. 그래서 구매도 또 외자, 내자로 약간은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재 창고는 실제 보면 자재 관리는 자재 창고에서 생산해서 넣어주고 그런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참고사항인데 실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구매 단가를 활용한다든지 협력사를 평가, 구매 마진율을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이기 때문에 가장 구매가 평소에 많이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엄밀히 말해서 뭘 하냐면 부품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사고 싸게 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컸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뭐냐면 단가에 대해서 관리, 그 다음에 그 부품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외자 부품을 국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원화하는 거, 그 다음에 협력업체를 예전엔 가까워가에서 눌렀지만 이제는 협력업체를 같이 키우는 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구매 영역이 굉장히 예전과는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러면 구매 파트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좀 상기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협상입니다. 설득력입니다. 실제 말하면 영어로 하면 네고시에이션. 이거 단순히 의사소통을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엄밀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부품에 대한 단가를 관리하고 단가를 조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부품 협력업체는 당연히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이익적인 측면을 알고 그걸 깎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협상 설득 능력을 잘해야 된다는 거. 실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단순히 의사소통을 뛰어넘는 이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 협상 설득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적 사고의 의사결정력인데 이건 뭐냐면 전략적 사고는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건 뭐냐면 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우리 업무적인 우리 팀이 아니고 전체 회사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 좀 거시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종합적인 판단하는 게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구매 파트, 자재 파트는 회사 전체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그 이익적인 측면을 먼저 이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부 이해관계자들. 실제 보면 연구개발은 엄밀해서 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후자로 빠지지만 구매해서 사서 자재 창고에 넣고 자재에서 생산관리 이런 품질관리 여기서 가는 데에서 굉장히 그 활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일단 표현은 다양한 대안 중에 최적 대안이라고 하는데 부품도 여러 부품이라는 거. 실제 단가도 약간씩 다 다르다는 거. 그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거기에서 우리 어떤 걸 해야지 우리의 제품에 대한 특성에 맞고 제품의 품질에 맞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지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건지 우리 생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그걸 다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수집 및 분석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제 과거보다 이제 뭐냐면 유사 부품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 다양한 부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계속 마냥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 그냥 마냥 계속 사면 편하게 해서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제품도 자꾸 단가가 낮춰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새로운 부품사가 없는지 실제 그 다음에 실제 뭐냐면 경쟁 업체는 얼마에 구입하는지 그런 것도 잘 조사해야겠죠. 실제. 그리고 이 회사가 서류상으로 굉장히 완벽한 회사인데 협력사인데 가보니까 실사도 해봐야겠죠. 실제 이런 회사인지를 유령 회사인지 그것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 분석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경쟁사라든지 부품 단가, 성능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세밀하고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실제.
덜렁덜렁 거리는 부서는 아니겠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부품 하나 확인도 안 하고 샀다가. 왜? 이게 애매한 게 부품이 워낙에 많다는 거야. 많기 때문에 그냥 확인 안 하고 꼼꼼하게 점검 안 하고 분석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 회사 완성품 만들어가지고 불량 나버린다. 그럼 그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은 이건 뭐냐면 협력업체를 육성하고 이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부품회사 상생할 수 있는 친밀한 대인관계. 이거는 조금은 떨어지다 있어야겠죠, 실제. 있어야 되고. 갑의 마인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의 마인드는 있으면 안 돼요. 을의 마인드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너무 갑의 마인드, 갑에 대는 입장에 부서지 갑의 마인드를 가져라는 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자 구매는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되고, 영어로 서류를 줘야 되고, 실제 각종의 커뮤니케이션도 영어나 이제 외국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자 구매가 많은 회사, 제품의 구매 파트는 이걸 강조해야겠죠. 근데 엄밀히 와서 외자 구매 별로 없는 데 있죠. 실제 뭐 백화점 이런 데도 구매했죠. 그죠? 마트 이런 데 구매해서는 이 글로벌 마인드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국내 시장으로 주로 국내 업체들만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글로벌 마인드는 실제 부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이 외국계 많은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6번째는 고객 지향 전망이에요. 그죠? 이거는 대외적인 고객뿐만 아니고 우리 협력업체도 고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객에게 상생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야 되고. 7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직이나 도덕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비싼 게 구매 파트가 가장 비슷한 성격을 지녀야 될 게 은행, 금융권 지원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비리가 가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왜? 5원짜리 부품을 업체가 짜고 있어요. 아, 야, 7원에 납품해. 그리고 1원은 너가 먹고 1원 내 주머니에 넣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이나 도덕심을 강조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융통성이 많다 이런 식의 조건은 굉장히 위험한 성격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게 설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지향제의 대인관계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직과 도덕심은 정말 중요한 분야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무회계적인 원가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왜? 숫자에 능해야 돼요, 숫자에. 숫자에 진짜 원 단위, 이런 단위, 뭐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왜? 그 부품이 수십만 개가 될 수 있고, 그걸 정확하게 수십만 개인데 그걸 일자 공짜 하나를 잘못해도 이상해져 버린다는데, 전체적인 가격이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원가 회계적인 지식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숫자에 능해야 돼요, 숫자에. 그래서 숫자에 능하는 지식이야. 두 번째는 부품이나 제품 관련 지식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게 부품이나 제품,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관련 지식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좀 부족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해진 게 뒤에 설명하겠지만 원래 이제 구매 파트는 어떤 영역이었냐면 경영 지원 직군에 들어갔던 파트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인문계를 많이 뽑았던 직군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문계 이외에 이공계를 반 이상 뽑아요. 왜?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지식이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인문계 친구들이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공계를 많이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관련 지식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문계는 못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인문계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배우겠다는 논리는 약간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애매해져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해버리면 애매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자 구매는 얘기했잖아요. 관세나 수취, 무역, 보세창공 운영, 뭐 수출입, 관세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실제. 그래서 신용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외자 구매가 많은 회사는 무역학 지식을, 내가 무역학과라든지 무역학, 그게 이게 똑같아요. 외자 구매하는 게 수입이에요. 외자 구매하는 게 수입. 그리고 우리가 해외 공장이 있다면 그 부품의 반제품이나 부품을 반송하는 게 수출입니다. 그게 수입 수출입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파는 게 수입, 이건 아니라는 거. 그거 맞아요. 그 다음에 경영학적 지식, 이거는 뭐 다양한 제반 지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기타 지식으로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미시, 거시까지는 완전 원자재 가격 동향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원유, 그 다음에 구리, 철 이런 것들, 왜냐하면 부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종 그런 것들, 화학 제품이 화학 동향 이런 것들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지식. 그 다음에 물류 전반, 외자 구매나 이런 것들은 실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업으로 해외 영업에서 그걸 배송할 때도 그게 중요하겠지만 이걸 역으로 들어올 때도 진짜 그게 니드 타임에 따라 가지고 니드 타임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배로 계속 싣고 오면 되죠.
그럼 운송비가 적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긴급하다 그러면 갑자기 항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공과 배의 운송비는 어마어마한 차이 나거든요, 실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숫자에 능해야 되고요. 부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지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 자격증은 없느냐? 경영지도사는 구매 파트도 있어요. 자재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자재 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자격증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탑, 구매 관리 해외 조달 자재 원가 부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구매 파트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의미 있게 따도 돼요. 근데 얘는 4학년 때는 따는 건 아니고, 그래서 4학년하고 3학년 때 내가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자격증을 따르는 건 좋아. 근데 국제 공인 자격증도 있어요. 국제 공인 공급 관리 전문가 또는 구매 전문가인데 이 자격증 어려워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까지는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매 자격 자재 관리사 정도의 자격증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좋다. 그리고 외자 구매 쪽에서는 물류라든지 관세사. 근데 관세사는 굉장히 더 어렵죠, 실제. 그래서 이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구매 파트가 아까 얘기했지, 이공계 부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 전공별 기사 자격증. 이건 뭐냐면 그 회사의 얘기죠. 우리 회사가 기계 쪽을 만드는 기계기사.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 쪽으로 하면 전기기사.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기사 자격증은 왜? 기술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거고, 기타 자격증은 재무회계 관련 자격증이나 뭐 컴퓨터 ERP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유의미한 자격증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걸 구매 자재 관리사를 많이 안 따요. 왜냐하면 구매 파트가 그렇게 소요가 많은 부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전문화된 자격증이 있지만 국제 자격증까지는 딸 필요 없고, 여기는 완전 고급 자격증이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자격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6번 내 전공에 대한 기사 자격증을 준비해가지고 이거는 구매 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다 써먹을 수 있게끔 오히려 하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채용 전망은 어떠냐? 그래서 원래 앞에 얘기했는데 구매는 원래는 경영 지원 파트였어요. 그래서 특정히 예전에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 속에 구매가 약간 있다가 지금은 독립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래서 경영지원 직구는 채용 인원이 늘지는 않을 거라는